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퇴직을 하면은 월급이 끊기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됩니다. 사실 부담이 되죠. 월급을 탈 때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월급을 안 받기 시작하면 사실 건강보험료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건강보험은 2026년부터 이제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2030년 되면은 건강보험 재원도 고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금년에도 올랐는데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안 내거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건강보험료 계속 많이 내는 거고, 알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4가지를 핵심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료가 인상되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해서 8% 정도 됐던 것이 8.13%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업 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요. 2030년도에는 무려 31조나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곳간이 비어가니 국민이 좀 더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요,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헬스케어 인덱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2위에 해당되고요. 글로벌 종합 의료 순위에서도 2등, 3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래 진료 횟수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평균 병원을 한 18회 정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OECD 평균 5.9회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아서 가성비는 한 세계 1위에 해당되고요. 첨단 장비 보유도 인구 100만 명당 MRI, CT 보유 대수가 87대로 OECD 평균인 51대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 한 84세 정도 되는데 OECD 평균 81세보다 꽤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이게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지역가입자의 그 건강료 부과 방식은 등급제거든요.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적을수록 부담률이 높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과표 기준 재산 가액이 3억 원인 사람은 월간 한 13만 원 정도 돼서 부담률이 한 0.74% 정도 되는데요. 재산 과표 기준이 10억 원인 사람은 월간 한 21만 원 정도이고 부담률은 0.2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3억 원인 분의 부담률은 0.74%, 재산이 10억 원인 분의 부담률은 0.28%이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부담률이 160%나 더 높습니다. 재산이 3개 넘게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는 고작 8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재산이 적은 사람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에 정률제로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산은 3분의 1인데 부담은 2.6배다.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등급제로 인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꾸면은 이런 부분 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입법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등급제는 재산을 60개 등급으로 나눠서요. 등급이 같으면은 보험료도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 정률제로 변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재산 가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좋냐면은 특정 등급 경계에서 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재산 변동에 비례해서 보험료도 완만하게 변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가진 재산만큼 정확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급제가 정률제로 바뀌면은 좀 더 건보료가 공평하게 산정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또 자산 관리와 건보료 관리가 이제 한 몸이 된 셈이다. 좀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우리한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건보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고 했죠. 그럼 바뀌면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 한번 제가 수치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법에서 일정 비율을 어떻게 곱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방향성은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 원일 때 등급제하고 정률제의 월 보험료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16만 원 낸다고 가정했을 때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은 과세표준 기준 3억 원이었던 사람은 13만 원 보험료 냈던 것을 8만 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 줄어들죠. 반면에 재산과표 기준 10억 원인 사람은 등급제에서는 21만 원이었는데 정률제로 바뀌면 36만 원이 돼서 15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은 건강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기존보다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건보료는 상대적으로 더 예전보다 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그래서 내 집값이 오르는 게 마냥 기쁜 일말은 아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이 재산을 꼬박꼬박 체크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구조에서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은퇴자분들은 이제 건보료 다이어트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건보료 절감 차원에서 재취업할 때 연봉이 좀 낮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보료 때문에 연봉이 낮은 회사를 간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보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연봉 4천만 원 받던 사람이 3천만 원으로 막 줄여서 재취업한다. 그러면은 건보료는 연간 4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연봉 더 받을 수 있는 거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40만 원 아끼기 위해서 연봉 1천만 원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보료 차원에서 재취업이 일단은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하지 않고 그냥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게 되면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본인 부담 50%, 회사 부담 50%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월급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취업해서 어떤 회사 직원으로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것이 더 유리하다. 설령 건보료가 높아진다고 해도. 왜냐하면은 회사에 들어가면 일단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주고 재산보험료에 대해서는 0원이니까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봉이 많아지면 신용도도 올라가고 나중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DSR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봉을 더 많이 받으니까 절세 상품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절세 상품 많이 가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ISA, IRP, 연금저축 같은 데 넣으면은 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세 차원에서도 좋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도 내게 되고 퇴직연금도 쌓이게 되죠. 그만큼 나의 연금 수령이 좀 더 많아지니까 건강보험료 좀 나간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포기하고 연봉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연봉이 낮은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는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을 못 받을 정도로 소득이 높이 가는 것이 더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낮춰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구간이 그 높은 연봉을 내서 크게 높아지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지가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장학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못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그 경계선에 좀 안쪽에 해당될 정도로 연봉을 낮추는 것은 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야 연봉이 높은 것이 더 유리하다. 설령 건보료를 내더라도 연봉이 높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조기연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기연금을 통해서 건보료를 덜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기연금을 통해서 정상연금보다 5년 일찍 받게 되면은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만 받게 되거든요. 건강보험료는 달 변동되는 비용이지만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내가 받는 영구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0% 줄여서 받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기연금을 받아서 70%만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 받는 거하고 70% 받는 거하고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액 70%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거. 이것은 실질적인 구매력 방어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0%의 체급으로 100%의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기업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산정할 때요. 공적연금 수령액은 50%만 소득으로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보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기연금을 시행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65세에 만약에 정상 수령액이 150만 원인데 5년 전에 조기 수령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한 65세 되는 시점에서 정상 수령하는 사람보다 연간 한 870만 원 정도 연금을 적게 받게 되고요. 70세가 되면은 910만 원 적게 받게 되고요. 80세가 되면은 1100만 원을 적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기연금 수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이 너무 나빠서 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은 예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17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수령 연금의 손익분기점이 한 77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7세 이상 살 것 같다 그러면 조기 수령이 오히려 더 불리하고 77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조기 연금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기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는 소득 공백기에 진짜 생활비가 없는 경우. 내가 퇴직을 했는데, 이제 급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특이한 경우지만은,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연간 6%씩 감액에서 지급이 되고, 5년 동안 만약에 조기연금을 실행하면 30%가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수익률, 연간 6%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평생도록 낼 수 있다. 그런다면은, 조기연금을 수령해서 그렇게 높은 고수익 투자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피부양자인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 안 내다가 건강보험료를 30만 원, 40만 원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해봐가지고 조기연금 수령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절세 차원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만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기연금보다는 연금을 정상 수령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죠. 내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회사를 안 다닌다고 하면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는 0원이죠. 그 보험료 그거 0원이면서 뭐 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나의 배우자나 자녀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면서 나는 피부암자로 등록되면서 보험료는 0원이고 자녀나 배우자도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또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뭐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는 재취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또 회사에서 50%또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만약에 재취업도 안 했을 경우에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재산이 들어가고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막 2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미 가입 계속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후 3년 동안 기존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 수준만 내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것은 공단에다가 요청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절세 상품을 통해서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A나 연금저축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은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제로로 만들거나 또는 더 늘어나지 않게 만들거나 좀 더 줄이는 방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아끼겠다고 조기연금 수령하는 거, 이것은 평생 손해보는 구조가 되니까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은 평생 가져갈 돈이고 건보료는 그냥 약간의 비용에 불과한 건데 약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평생 받을 연금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연금보다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거나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거나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챙겨도요 건보료는 아예 안 내거나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보료는 관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건보료가 올라가더라도 준비한 사람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송영욱TV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